네 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말 특집 프로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좀 심하게 아팠어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작 초대한 사람은 현장에 없고 이분들이 참 너무 고마운 게 저를 정말 진정한 친구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니까 당신들이 저를 오히려 도와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끼리 신나게 촬영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절묘하게 제가 마치 현장에 있는 듯 살짝 끼어드는 그런 짓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최유천의 아마존 특집 진화한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정말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흑인 한동을 벌인 30대 남성 조모 씨를 24살 여성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마약을 직접 구입하고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영어로 얘기하면 common sense라 그러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상식이라 그러는데 왜 예전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가 요즘은 갑자기 이렇게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된 건지 아니면 그동안도 늘 상식이 바닥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감지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는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해봅니다. 그렇긴 해도 금년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애쓰시던 선생님들이 저렇게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남들을 해치는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이런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과연 이게 정상일까? 그래서 오늘 네 분 선생님들 모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사셨는지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일들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해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굉장히 큰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라는 일들이 연이어서 계속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가슴 아팠던 게 교사의 자살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연구소에서 전국의 교사 선생님들하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제 가슴이 아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부모님들 중에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부모님이 다 대학을 나온 분들은 거의 극소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인식이 다 있었던 거죠. 학부모가 교사를 존경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가치를 넘어서서 교사가 우리 중에서는 제일 똑똑하고 합리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요. 이제 웬만한 부모들이 다 대학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의 파워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고 봐요.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이제 다양한 일들이 막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반인들도 회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들은 학부모들도 이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고 그런 이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학부모들이 나 같으면 저걸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과거에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보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어떤 그 역정 관계가 생기면서 이제 그 중에 일부의 학부모들이 조금 과도한 어떤 요구들을 하고 또 거기에 선생님들이 잘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서포터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학부모들이 교사를 더 존중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참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학부모나 교사의 어떤 마음으로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조금 더 구조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사건이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인철 교수님 말씀 듣고 얼마 전에 왜 어느 학부모가 당신이 카이스트 나왔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교사가 나보다 학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교사를 존중하기가 참 쉽지 않겠네요.
저도 근데 강아지 훈련을 하면서 부모가 돼보지 않은 분들이 개를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아이를 낳아보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싱글이신데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어설프세요.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그럼요. 서툴죠 많이 그죠? 그럼요. 어쨌거나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서 떠나 보내야 되는 일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근데 걔는 떠나 보내지 않아요. 시집장가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성장 발달 과정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아빠 역할만 잘하면 돼요. 제 아들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멋진 또 누군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방황도 할 거고 그때 저는 아빠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걔들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얘 죽을 때까지 내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도 하고 못된 친구의 역할도 하고 멋진 선생님의 역할도 하고 이것을 주기별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멋진 엄마 또는 아빠 역할만 하려고 하니까 우쭈쭈 빠빠 뽕뽕으로 키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중요한 뭔가가 빠져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다. 비록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학교 교육을 길게 받으시지 않은 분들은 많지만 또 하나의 소중한 교육들을 때로부터 받으신 분들이고 그것이 정말 옳은 가치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어찌됐든 선생님이시니까 혹시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일단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가 혹시 내 생각과 반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정중하게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빠져서는 안 될 교육을 받고 자라신 분들이 아닌가. 현대에 훌륭한 학생들 많이 계시지만 그 부분이 생략되고 자라나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게 절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쩌면 상식이고 그게 인간의 도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우거든요. 경우. 그러니까 경우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그것에 분노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실제 선생님들은 요즘 어떠신가요?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죠. 지금도 아마 마음이 힘드실 거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사실은 다른 직업들은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은 채용할 때부터 우리 영어로 job description이라 그래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입니다라고 하는데 소위 job description이 없이 뭐든지 다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부모고요. 부모들은 특별한 job description이 없이 뭐든지 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교사가 그래요. 학교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 소위 민원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해결해야 되니까 다른 직장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겪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교사와 학부모는 같다라는 생각에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정도의 기대 수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해주기를 바랐는데 사실은 선생님들도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구조적으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생님들이 원래 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런 걸 위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교사들에게 교사라면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지치게 돼 있고 또 학부모들은 실망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개입이 관점의 변화와 함께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교장이 자살 안 하죠? 교장이 자살해야 되지 않을까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저 뉴스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게 이 학교의 책임자가 교장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지켜줘야 되는 선생님들을 지켜주지 못할까요?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교수들은 대학에 있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 외에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어떤 의무가 사실 없어요. 기대도 별로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수업 시간에 전문적인 지식을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부터 고등학교로 내려가면 그런 부담이 좀 더 커지고 중학교로 가면 더 커지고 초등학교로 가면 더 커지는 거고요. 이 선생님들의 부담이라는 게 엄청 커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나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진정성만에 호소하는 이거는 사실 상식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상식을 바꿔야 된다.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서포트가 충분히 돼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과 선생님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좀 구분해 주는 게 이런 어떤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인철 교수님이 교수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하나 이렇게 좀 보태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최인철 교수님이나 저나 대학생 시절에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 교수 사회에서도 가르치는 거 외에 삶을 지도하는 그걸 포기한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을 우리가 한번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면 인생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거고 고등학교에서 인생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되고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넘긴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문제도 크고요. 저는 아까부터 개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건너뛰고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옆에서 잡아줄 시간도 없어요. 현대사회가. 저도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이걸 사실 대놓고 지적하기는 어려운데요. 여학생들이 머리를 이렇게 그룹을 하고 학교에 오고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 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바쁘면 양치를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지만 복도 다니면서 양치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학교 그 복도에서. 그게 뭐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은 타인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마치 투명 인간처럼 다른 사람들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그게 꼭 남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지금 뭔가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 중에서도 자기 마음이 최우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은 악이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것들은 피하고 제1의 기준이 자기 자신, 자기의 마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동시에 타인의 마음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제가 요즘 아이들의 그래도 마음을 좀 대변해 보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그 과정이 보통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너 1등 했어. 너 이런 상을 받았어. 너 대학을 이렇게 좋은 데를 갔어. 보통 이렇게 칭찬을 선생님, 부모님 이렇게 받아오지 너 너무 착하다. 좋은 일을 했어에 대한 칭찬은 조금 반면에 적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저도 교직이수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생실습 같은 걸 나가서 그러셨구나. 저 나갔어요. 근데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분들을 정말 리스펙해요.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특히 제 친구들은 다 교직이수 했으니까 다 선생님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3폰을 써요. 선생님들 폰 따로, 학부모 따로, 그다음 자기 일상 폰 따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나는 교사가 됐는데 내 일은 학부모를 상대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그게 8할이고 1, 2할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잘 가르치는 전문성. 아이들이요? 애들이 이렇게 턱 끼고 앉아서 아 진짜 우리 학원 선생님이 훨씬 잘 가르치는데 왜 저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 네. 선생님에 대한 사실 이런 존경심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도 이거 지식이 올라갔어. 애들도 무시해. 선생님들은 정말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 학생들이 뭔가를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왜 가끔 인생교육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은 아 진짜 뭐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로. 아까 우리 그 청소년 마약 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조금 주제를 바꿔보면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와 사실 어떻게 보면 연결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로 영향받는 게 아닌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과 SN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폰이 제가 알기로 2007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가 2010년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걸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 안에서 SNS 활동하는데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친구들과 어릴 때부터 같이 노는 이런 활동이 대폭 줄죠. 미국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는 옛날에 고등학생만 되면은 운전면허를 따요. 지금은 운전면허를 따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미국에서 급격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만으로 너무 즐겁기 때문에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어울려서 사는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외로움이 생기게 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자극은 충분치 않고 이러면서 가게 되는 유혹의 장소 중에 하나가 이런 약물 같은
학교에서 뭐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중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의 원인은 지나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약 관련한 교육이 아예 거의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애들이 그런 알고리즘을 보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서 자극적인 동영상들이 막 뜨는데 성교육은 우리가 봤던 성교육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부모와 이런 대화도 안 나누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아이들이 좀 피해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저희 아파트에 그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자주 갑니다.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묘한 광경이 펼쳐져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아요. 자기 엄마, 자기 할머니하고 놀아요.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알아서 나가서 거기 모여있는 아이들과 부딪히고 뭐 이러면서 서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갔었거든요. 제 나이가 애들이 이제 아기 낳고 이제 막 놀이터 데리고 나가는 게 딱 제 친구들 나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나이 또한 누군가와 이렇게 대면을 할 일이 점점 많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학부모와 얘기를 안 하고 싶어. 이 폰포비아 이런 거 진짜 심하잖아요. 저 나이 또래 애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톡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신기했던 게 비대면 헌팅하는 포차가 있는데요. 방 안에 다 각자 들어가요. 그럼 문 밖에 몇 명? 뭐 오늘 뭐 재밌게 놀고 싶어요. 뭐 여자 2명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지나가면서 이제 그걸 보고 기억했다가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해요. 그 방에 목소리만 듣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짠하실래요 하면은 헌팅이 성사돼서 옆방에 있는 애들이 일로 와서 노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적당선에서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제 내보내고 서로 대변해서 마음에 든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이제 못 하겠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전화로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저는 훈련사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시안들이 훈련을 되게 못하거든요. 이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보통 잘 사는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개를 많이 키우거든요. 그들의 수준은 북미나 유럽과 비슷하거나 충분해요. 그런데 개를 키우는 태도가 자식 그 이상 나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독일 이런 데서는 하나의 시민을 키우는 걸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개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시민의 역할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게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의존적으로 안 키우려고 그러고 혼자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 제가 개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 아니면 예민하고 예민하지 않는 친구들을 봤을 때 스몰 토크가 있는 나라와 스몰 토크가 없는 나라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Hi,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길거리에 가면서도 눈 마주치면 Hi 이런 게 있는 나라의 개들은 굉장히 컴해요. 그런데 잘 사는 동아시아, 뭐 우리를 비롯해서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경계심이 높아요. 이게 왜냐면 개들이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내 보호자의 감정을 읽고 상대하고 친해질지 말지를 판단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개를 키우는데 욕하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개가 알아요. 이건 저의 어떤 개인적 성향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어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훈련 한 20년 넘게 해보면서 스몰 토크가 있는 나라와 스몰 토크가 없는 나라의 개들은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아동복지와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개를 잘 키워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현재 그 개의 모습은 우리의 제일 빈곤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 행동에 의해서 그 문화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흥미있는데요. 아무튼 문화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에는 소위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나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가족. 그다음에 우리 편과 남의 편 이런 생각은 굉장히 강렬한데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시민의식, 시민성이라는 게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정도로 여기는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서구는 그런 의미에서는 보편적인 인권, 그게 뭐 선생님이 됐든 아이가 됐든 모두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인권을 중시하고 그건 동물에게까지 확장이 되는데 우리는 보편적인 인권보다는 어떤 특수한 관계에서 우리 집, 우리 아이 이걸 중시하고 다른 집 아이, 뭐 선생님 뭐 이런 것들은 그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질 못하는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들하고 우리 아들 친구 동네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동네 사니? 너 여기서 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추억을 어떤 하나의 그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살던 못 살던 배우던 못 배우던 하나의 큰 장소에서 여기서 행복하게 잘 지냈지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성장했을 때 말씀하시는 시민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을 좀 더 느낄 것 같은데 우리는 내 아파트에 짚라인이 있어. 저 아파트 단지에 짚라인이 없고 여기 오고 싶은데 안 돼. 이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단지 내로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너 어디 몇 동 살아? 동에 따라서 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브랜드에 어느 동을 사는지를 아이들도 확인을 다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SNS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자기 프로필 사진에 예전에 학교를 써놨다면 지금은 자기 산 아파트를 밑에 써놓는데요. 내 프로필에. 그러니까 어린 애들, 어린 친구들 중에 이렇게 프로필 사진 놓고 밑에 내가 어디 저희가 아까 올해 있었던 사건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흉기난동 같은 사실 그런 것도 보게 되면 폭력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사건을 볼 때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나라님도 말씀하셨는데 학벌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주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나 노력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적인 생각이 심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과 불안과 울분이라는 게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폭력을 저지르는 개인의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능력주의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 그 능력주의 사회에서 소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울분이라는 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피해자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불행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이제 훈련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은 아픈 애들이 많았어요. 훈육도 훈육이지만 도움이 먼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도움이 먼저 필요했었던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다 보니 그런 일까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수컷들 같은 경우에는 5%의 수컷만 종족을 번식할 수 있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인 가운데에서 탈락하는 여러 좌절들이 또 어떤 병적 요소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매몰아쳐서 이런 흉기 난동들로 되는 건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까지 감싸주지 못하는 제도의 미비가 있었던 거 아닐까? 왜냐면 잘 살다가 흉기 난동을 부렸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 채널에서도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 두 분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동물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가진 자들보다는 어쨌든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서열이 분명한 그런 동물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은 지위가 높은 수컷이 지위가 낮은 수컷들이나 아니면 암컷들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런 폭력은 사실은 치명적인 폭력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다스리는 폭력이죠. 으까불어 그런 식으로 이제 툭툭 건드리는 폭력들인데, 지위를 도전하는 수컷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만,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폭력이 일어날 때는 역시 굉장히 눌려있는, 최현철 교수님의 표현을 하면 울분에 차 있는 존재들이 궁지에 몰리면서 어떻게 보면 토해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걱정이 드네요. 요즘 유행하는 그 미디어 콘텐츠의 형식이 짧잖아요. 이 바쁜 사회에 빠르게 뭔가를 전달하고 웃음을 주거나 자극을 주거나 좋은데, 가끔은 긴 이야기도 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뭔가 어떻게 한다고 이게 바뀔까라는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결국에 이런 변화 같은 게 인간이 선택하고 그리고 욕망하는 대로 이게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봐온 친구들한테 디지털 리터러시 해가지고 교육을 막 엄청 한다고 이게 과연 바꿀 수 있을까라는 약간 무력감도 조금
들어요. 새 교수님이 계셨으면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우리 도파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뉴로사이언스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뇌에서 그 쾌감을 느끼는 거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가 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놀라운 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쾌감을 경험하게 되면 소위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시스템은 항상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 체온도 항상 36.5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파민이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뇌가 자동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도파민이 줄어들어요. 도파민을 떨어뜨려 가지고 평형을 찾으려고 하는 게 뇌의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쇼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계속 도파민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쇼츠나 마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도파민이 떨어진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든지 쇼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부러 고통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만 뇌가 이제 다시 도파민을 올리기 위해서 조그만 좋은 자극이 들어와서 굉장히 기쁘게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끔 금식을 한다든지 일부러 뭐 마라톤을 좀 뛴다든지 이런 걸 해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즐거운 경험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국회에서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나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린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유모차에서부터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어떤 규제가 들어가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어머들이 편하니까 되게 편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국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키즈존이 아니라 노폰존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규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이게 규제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규제를 하다 보면 거의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자꾸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계속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그게 또 나중에 역작용을 일으켜서 분출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규제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얼마나 쉬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그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사실 죄는 뭐 물론 다 나쁩니다만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죄들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다고 뭐 그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유 있는 범죄였잖아요. 묻지마 범죄는 왜 생겼을까? 기승전 없이 결론만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 찌르고 괴롭히면 짧은 쾌감? 뭐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실제로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무섭고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사실은 폭력과는 좀 무관하지만 스마트폰, 특히 SNS의 이제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우울이나 불안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미국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딱히 방법이 없고 어쩌면 이 스마트폰의 등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젊은 남자애들보다는 여성에게서 훨씬 더 심하게 늘어납니다. SNS 활동이 여성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아주 예쁘고 날씬한 어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남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금 문제지만 특히 우리 청소년 여자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스마트폰과 연결시켜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최 교수님이 계셨으면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이런 시스템, 이런 뇌를 갖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만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또 위험으로 피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특징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몸을 움직여야 되는 최적으로 기능하는 뇌인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미스매치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몸을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흘려보낼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뇌와 우리의 환경에 소위 피트니스를 맞추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애들은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 전부 요즘 애들인가 봐요. 다 힘들다고 합창을 하시네. 왜 많이 힘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나온 연구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드리면 완벽주의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불안한 거죠. 지금도 저희가 예를 들면 방송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안해지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완벽주의를 계속 측정하고 있는 연구를 보게 되면 완벽주의가 지금 급상승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전에는 우리가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 가서 일만 잘하면 된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집에서는 완벽한 엄마와 아빠가 돼야 되고 자기 삶을 완벽하게 즐겨야 되고 반려견도 잘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이제 오래 사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의 크기가 줄어요. 그다음에 유산을 받는 시기가 굉장히 늦춰집니다.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농담 삼아 아유 엄마 아빠 뭐 가진 건 없지만 죽고 나면은 뭐 집 너 이거 너 가지면 되지 않겠니? 아빠 그 정도 되려면 내 나이가 60이 넘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거예요. 자기 삶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완벽주의는 커졌는데 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보기에는 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마음이 너무 약해 빠졌다라고 하지만 내면에서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이 불안과 초조함 이거는 좀 상상 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 말씀하셨는데 개들 중에도 피부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한쪽을 계속 핥은다거나 저는 심지어 자기의 꼬리를 자르는 개도 봤고요. 옆구리를 뜯는 개나 뒷다리를 자르는 개들도 봤거든요. 그런 애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주 규칙적으로 산책시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산책시키고 냄새 맡게 하고 밖에서 소변 보게 하고 응가하게 하고 그리고 똥꼬 안 닦아주면 되거든요. 왜요? 똥꼬를 왜 닦아주죠? 균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개들은 응가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닦기 때문에 사실 닦아줄 필요가 없고 보통 자기가 조금 남아있는 응가나 그 약간의 액체를 자기 입으로 핥아요. 그렇게 해결해요. 응가 싸고 봐야 안 봐요. 자기도 자기가 싸고 난 다음에 응가 냄새 맡고 자기 항문 냄새 맡으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이거를 하게 하면 개들이 자기 몸을 안 핥고 안 뜯고 안 깨물어요. 근데 보호자들이 그걸 멈추길 힘들어하고 그런 식의 대안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끔 왜 이렇게 달고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요만한 거는 좀 떼줄 수 있겠다. 앞으로 이제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문제가 더 야기될 텐데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각자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이가 땅을 밟게 해주자. 이제 저희 아파트만 해도 반경 한 3km 안에 흙이 없어요. 흙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너무 모르고 살아요. 좀 야외도 한번 나가보고 다른 집 아이하고도 그냥 무심코 한번 마주쳐서 서로도 좀 얘기 나눠보고 그것들을 좀 뛰어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청소년 애들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은 조바심을 우리 모두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아까 강아지, 변, 뒤처리, 똥꼬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뭐 흔들리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지만 잘 살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에 취업에 가지 못했다 해가지고 뭐 너무 불안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 살아왔는데 그게 우리가 특별히 더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아이들에게 있는 놀라운 회복 능력을 좀 믿어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강요할 필요 없고 조금 더 느슨하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 저도 내면의 우울감이 굉장히 심하고 이 직업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더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플랫폼을 다 닫고 책만 읽으면서 살기에는 좋은 점도 많은 세상이잖아요. 제가 그나마 얘기하는 거는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남의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자기의 비하인드와 비교를 하냐는 거죠. 근데 그것만 줄어도 이렇게 정보가 막 쏟아지는 그런 홍수 속에서도 그나마 나의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상식을 채우기 위해서 비교를 좀 하지 말고 많이 움직이면서 그러는 것밖에는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30 후반이 되면서 잡념들이 더 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더 개들을 훈련을 되게 열심히 시키고 놀아주고 산책시켜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 산책시키십시오. 잡념이 없어지고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이 점은 분명히 우리 강영욱 선생님의 공헌이 굉장히 큽니다. 강영욱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개 산책 안 시켰거든요. 근데 요즘 동네에서 보면 진짜 개 산책 시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다고 해서 그게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누가 너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가 조금씩 자기 삶을 분석도 해보고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완벽주의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너 완벽해지지 마 그런다고 누가 갑자기 느슨하게 사라지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최인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 그리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제 분량을 확보를 못했는데 네 분이 어쩌면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까. 역시 선수 기용을 잘해야 되는 거군요.